다음에 노동 3권의 효력입니다. 노동 3권의 효력. 일단 헌법상의 기본권은 뭐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국가적 효력을 보시면은 그 두 가지가 있죠.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권적 성격에 근거한 소극적 효력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 배제를 배제하는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가 노동 3권 행사를 하는 걸 방해하면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성격에 근거한 적극적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 3권 행사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입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노동 3권 행사를 국가가 입법 기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효력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판례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세 번째 줄 끝에 근로 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 조치를 필요로 한다.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그 사회적 기본권 성격에 근거한 적극적 효력을 인정을 한 겁니다. 예. 다음에 대사인적 효력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럼 부당 노동행위를 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대사인적 효력이죠. 그리고 사용자 말고 다른 근로자가 옆에 있는 근로자가 나의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은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적 효력이요. 다음에 노동 3권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노동 3권 상호 간의 관계인데 일체성 여부. 뭐 일단 노동 3권은 상호 관련하여 기능한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상호 관련성 수준에 대해서 약간 견해가 대립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호 소극적 의미에서 상호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는 견해. 이게 이제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이제 일체성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상호 관련성 정도로 파악하는 견해가 이제 그 다수설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노동 3권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권리인가에 대한 견해 대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단결권 중심설이 있고 단체 교섭권 중심설이 있고 단체 행동권 중심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우리 판례 입장은 단체 교섭권 중심설입니다. 판례 입장은 단체 교섭권 중심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3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체 교섭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단체 교섭권 중심설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헌재 판결에서 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밑에 단체 행동권 중심설에서 마지막 줄 보시면은 헌재 판례에서 재판관 5인의 위헌 의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과거에 우리 노조법에는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 중재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 중재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서 직권 중재를 하면 쟁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우리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려면 헌재 재판관이 9명인데 9명 중에서 6명이 위헌이라고 해야 이게 위헌 판단이 나요. 근데 필수공익 사업의 직권 중재에 대해서는 9명 중에서 5명이 위헌이라고 하고 4명이 합헌이라고 했어요.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이 위헌이라고 했으면 이게 바로 위헌 판결이 났을 텐데 5명이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 판결이 안 난 거예요. 근데
5명이 위헌이라고 할 정도, 위헌 판결은 안 났지만 5명이 위헌이라고 할 정도로 위헌성이 커서 이게 지금은 우리 노조법에서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긴 됐어요. 근데 5명이 위헌이라고 한 근거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 직권중재를 하면 뭘 못한다고 그랬죠? 쟁행위를 못한다고 그랬죠. 쟁행위. 그래서 이 5인이 위헌이라고 한 근거는 단체행동권 중심설 입장이었어요. 단체행동권이 가장 중요한데 쟁행위를 못하니까 이건 위헌이다 라고 본 거죠. 5인이 위헌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4인이 합헌이라고 한 건 이건 단체 교섭권 중심설이에요. 쟁행위는 못하지만 단체 교섭이 가장 중요한데 단체 교섭이 제한되는 건 아니니까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가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합헌이라고. 그래서 헌재의 다수 의견은 단체행동권 중심설이라고 합니다. 다수 의견은. 근데 이게 위헌 판결은 안 났기 때문에 헌재 입장은 단체 교섭권 중심설이 되는 거예요. 헌재 입장은.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헌재의 다수 의견은 단체 행동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노동 3권의 제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의 제한. 일단 우리 헌법상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있고 상대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본권도 있고 상대적 기본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절대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에요. 근데 상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노동 3권은 절대적 기본권일까요? 상대적 기본권일까요? 상대적 기본권이죠. 노동 3권은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은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노동 3권의 내재적 제한입니다. 노동 3권의 내재적 한계. 노동 3권의 내재적 한계라 하면 노동 3권에 내재되고 있는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서 노동 3권의 행사 범위가 제한되는 원리를 얘기한다. 우리 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노동 3권을 행사하면서 비자주적이거나 근로조건과 향상이 없으면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내재적 한계라는 거죠. 내재적 한계다. 비자주적이거나 근로조건 향상과 관계가 없는 노동 3권 행사는 보장 대상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할 수 있다. 노동 3권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죠.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 이걸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조건 향상과 관계가 없으면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내재적 관계고요. 다음 2번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에 의한 제한입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 3권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죠.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노동 3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노동 3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거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겁니다.
뭐 공공복리를 위해서 단체 교섭을 인정 안 할 수 있다. 이것도 한계를 일탈한 거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37조 2항과 같이 37조 2항에 적용되는 기본권이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잖아요.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죠. 이걸 일반적 법률유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 법률유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별적 법률유보라는 게 있어요. 개별적 법률유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재헌헌법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노동 3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런 걸 개별적 법률유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 헌법 33조 1항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 3권도 헌법 37조 2항이 적용된다는 거죠. 일반적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헌법 33조 1항에는 법률 유보 규정이 없어요. 개별적 법률 유보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 판례가 있죠. 현행헌법에서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근로 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이 없다. 없어도 헌법 37조 2항의 일반 유보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원칙에 의해서 특수경비원의 근로 3권 중 하나인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겠죠. 법률로서. 판례입니다. 그럼 3번 노동 3권에 대한 구체적 제한.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3권을 갖는다라고 헌법 33조 2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 3권을 다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쟁의행위는 못하도록 돼 있죠. 교원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원노조법에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쟁의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죠. 쟁의행위 할 수 없도록. 일단 쟁의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 이건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옆에 써놓으세요.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쟁의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헌법 33조 및 41조 2항에 의해서 단체 행동권이 제한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제한. 아까 헌법 33조 3항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노조법 41조 2항 보시면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시행령 20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뭐 뒤에 노조법에서 다시 볼 거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법 33조 3항에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노조법 41조 2항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헌법 33조 3항에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노조법에 단체 행동권 말고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노조법에서는
단체 행동 중에서 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아까 쟁행위는 단체 행동에 포함이 돼 있었죠. 그렇죠? 이 노조법 41조 2항, 시행령 20조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은 이것도 관련된 부분에서 그 노동쟁의 조정, 노조법에서 우리가 노동쟁의 조정을 공부할 텐데 거기에서 다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론은 마쳤습니다. 총론을 마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론은 노원, 노투 다 어디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지금 새 교재를 편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 교재는 개정법 이제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이 좀 있어요. 개정법을 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올해 그 시험에 기출된 판례들 그리고 그 이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좀 보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새 책으로 그 교재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볼게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총칙은 모든 법의 대부분 앞부분에 총칙이 있죠. 총칙은 그 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원리 같은 거예요. 민법에도 민법 총칙이 있죠. 민법 총칙이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도 근로기준법 총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총칙에서 근로기준법 의의와 목적, 성격.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의 성립, 내용, 변경 및 종료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서 최저기준을 정한 일반법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헌법상 근거조문이 뭐라고 그랬죠? 헌법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32조 3항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아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놓은 거라고 그랬죠. 최저 근로조건을 딱 정해놓고 이걸 준수하도록 국가에서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을 하면 처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한다라고 그랬죠. 개개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한다. 다음에 목적.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이죠. 이 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 근로조건을 법정화하는 거죠. 근로조건을 법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성격. 아까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강행법규의 성격이 지배적이라고 그랬죠. 강행법률이다. 최저기준을 정하고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강행법률이다라는 게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는 공법적 성격을 갖는다. 강행법률이니까 당연히 공법적 성격이 있겠죠. 다음 세 번째, 공법적 성격과 더불어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등을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공법과 사법이 교착하는 법 영역이다라고 그랬죠. 이게.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3조 근로조건 저하 금지입니다. 3조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3조 같은 건 법조문에 그 지문에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가 없다. 일단 이
이 법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건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 같은 건 뭐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안 돼 있고 최저임금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저임금이 지금 뭐 9,860원이에요. 근데 최저임금 발표된 걸 보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15,000원을 주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 최저임금만큼 낮춰야겠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 마지막 줄 보세요. 다만 사회경제적인 변동, 경영 여건의 변화, 직무 변화 등이 있거나 합법적인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조건 저하는 가능하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낮출 수는 없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합의하면 가능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5,000원을 주다가 최저임금 결정되는 걸 보고 뭐 최저임금으로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합의하면 된다는 얘기죠. 당사자가. 근데 아무리 합의를 해도 최저기준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합의를 해도 최저기준 이상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다음 2번 근로조건 기준의 의미입니다. 근로조건 기준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해서 정한 일체의 조건을 근로조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은 밑줄 그어주세요. 채용은 근로관계 이전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채용은 근로관계 이전 사항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와 같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바로 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2번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입니다. 4조 읽어보세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도 뭐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적 자치를 표현한 거죠. 사적 자치를 표현한 건데, 이게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이게 이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 규정 같은 건 없어요. 이런 걸 이제 훈시적 선언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훈시적 선언적 규정이라고.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기준법 여러 규정들은 위반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있어요. 위반을 하면. 근데 이런 규정들은 형사처벌도 안 받고 과태료도 없는 거죠. 이게. 벌금, 과태료. 벌금은 형사처벌이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돈을 내는 건 똑같은데 벌금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게. 훈시적 선언적 규정이고요. 다음에 이제 3번 근로조건의 준수입니다. 5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훈시적 선언적 규정이죠. 이것도 그래서. 뭐 3조, 4조, 5조는 그냥 지문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맞는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 균등대우 원칙입니다. 균등대우 원칙, 차별적 대우 금지. 거기 의 보시면 우리 근로기준법 6조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차별대우 금지 사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죠. 그냥 앞자만 따서 성국신사라고 외기도 하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국신사. 성국신사를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모든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근로 조건입니다. 근로 조건. 근로 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1조에는 법 앞에 평등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헌법 11조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 6조, 근로기준법 6조라는 얘기입니다. 6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대우는 다른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불이익 또는 유리한 처우를 하는 걸 차별적 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차별 대우를 단지 사법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벌칙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준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6조는 강행적 효력 규정이다. 114조 2호를 보시면 6조를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이라고 그랬죠? 형벌입니다. 형벌. 이거. 6조는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거라죠. 얘기죠. 형사처벌한다. 그 다음 페이지 차별대우 사유를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성국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가 남녀의 차별대우 금지. 남녀차별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주로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없습니다. 남녀차별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있는데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8조에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다음에 기타 차별금지 사유로서 임금차별 내에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의 금품,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과 채용할 때 용모나 키, 체중, 미혼 조건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두 번째,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이중국적자나 무국적자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동남아 근로자하고 미국인 근로자하고 차별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기법상 근로자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우리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법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죠. 그럼 잘못하면 걸리면은 이제 쫓겨날 수 있어요, 외국으로.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출입국관리법 위반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임금을 못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체불진정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법 체류 외국인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됩니다. 노동 3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노동 3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에 3번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입니다. 거기 첫 번째 줄 신앙이란 종교적 신념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사상적 신념도 포함된다고 본다. 밑줄 그어주세요. 정치적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치적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 종교적 신념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 금지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단순히 종교가 있거나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걸 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A라는 종교를 믿는 근로자가 그 A라는 종교를 믿으라고 막 같은 동료 근로자들을 막 설득하고 다녀요. 근데 그게 뭐 휴게 시간에 잠깐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근로 시간에도 하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경영 질서를 물러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때는 그런 걸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차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차별 대우 금지는 거기 나와 있죠. 단순히 종교가 있거나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라는 얘기죠.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어떤 주의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경향사업체, 대표적인 경향사업체가 종교단체 또는 정당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밖에 나가서 B라는 정당이 좋다고 떠들고 다니면 이건 A라는 정당에서 이 근로자는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징계를 해도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그건 그 경향사업체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기 나와 있죠. 경향사업체의 경우 해당 종교나 정당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등의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금기법 위반이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 금지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란 선천적 신분뿐만이 아니고 후천적 신분도 여기서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 두 번째 꼭지에 판례가 하나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금기법 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의 변동 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 밑줄을 그어주세요.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근로기준법 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징의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차별 시정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차별 시정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차별 시정 신청을 할 때는 이 차별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할 때는 비교 집단이 있어야 돼요. 비교 집단이. 근데 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일단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본 거고요. 법원에서. 그리고 이 공무원은 비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이제 국가기관에 고용된 무기계약직들이었어요. 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사회적 신분도 아니고 이 공무원이 비교 집단도 아니다. 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단 판례가 문제가 있는 판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판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판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안 합니다. 그냥 판례 그대로. 그리고 이건 올해 나온 판례예요. 시험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의 시험 문제죠. 올해는 안 나와도 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으면 내년에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내년이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나와요. 그런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는 와중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은 그런 건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드리죠. 그 중요한 거니까.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차별금지 영역입니다. 차별금지 영역.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못하도록 돼 있죠? 모든 차별이 아니고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 업무, 승급, 안전보건, 재해부조, 해고기준 이런 것들은 근로조건이니까 차별금지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모집과 채용은 아까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모집과 채용은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을 하는 건 근로기준법 6조인가요? 6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6조는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집과 채용에서 뭐 남녀 차별을 해도 근로기준법 6조는 아니죠. 6조 위반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 차별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6조 위반, 이제 6조 남녀고용평등법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거기 근기법 6조의 균등처우는 대상이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조건이 아닌 모집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6조 위반이 되지 않으나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서는 모집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차별은 우리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에 4번 합리적 차별입니다. 우리 헌법 11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은 모든 걸 똑같이 취급하는 게 절대적 평등이죠. 그런데 상대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이게 상대적 평등이죠. 그래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헌법 11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조 위반도 아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제도적 차별이죠. 예를 들어서 근로 형태나 직급, 근무 성적, 근무 능력 평가 등에 근거한 차별은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성적을 평가를 해서 근무 성적이 좋으면 임금을 더 주고 근무 성적이 나쁘면 임금을 덜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든 게 거기 박스 안에 차별정년제입니다. 차별정년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이 남성과 여성의 정년을 달리하는 건 차별대우 금지 위반이죠. 그렇지만 그 차별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대우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다음 두 번째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입니다. 이거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무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게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입니다.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이런 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성 탈의실 관리자를 뽑는데 남성은 못 뽑고 여성만 뽑을 수 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여성만 뽑는다고 공고가 나가겠죠. 이런 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이것도 우리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고시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합격자가 적으니까 그 성적이 안 돼도 일정 퍼센트 이상이 안 되면은 여성을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뭐 모든 고시, 뭐 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합격자가 더 많죠. 남성 합격자 한 6대4? 한 4대6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4, 여자가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이런 게 필요 없죠. 예. 다음에 모성보호입니다. 모성보호도 우리 근로기준법 5장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여러 규정이 있는데 이건 헌법에 모성보호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성보호 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5번에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으면 원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차별을 당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서 차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차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입증을 하는 거죠. 근데 근로자가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죠. 회사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입증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업주가 입증 책임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사업주가 이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라고 입증을 못하면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로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입증 책임 규정이 없습니다. 균등대우 원칙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